형수와 동수의 날 순동의 13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방생댕 자라? 아이고. 김성수 평론가네. 예.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다음에 초설이 평론가. 이제 진짜 이거 안 불러드리고 싶어. 그냥 최고의 평론가 이런 걸로. 예. 곽동수 평론가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동수입니다. 예, 쌍수와 함께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수. 예. 김성수. 제가 지금 제 이름 때문에 요즘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아이고. 어제 오늘 안 그래도 사실 아, 그 기사를 실명을 모르고 있다가 예. 갑자기 검색에 김성수가 뜨길래 예. 왜 이러면서 놀래서 봤죠. 어디 나가서 오셨구나. 놀래서 봐, 또. 응? 그럴 수도 있지. 정말 놀랬어요. 아니, 놀래서 본 게 아니라 거의 놀리기 위해서 본 거야. 아니에요. 놀려서 거의. 문자가 날아오는데 전부 살인마 김성수, 너 왜 자수 안 하고 있느냐, 뭐 잡혀간 게 너 맞냐, 뭐 이런 문자들이 와요. 저는 그렇게는 안 보냈어요. 동명이인이라 고생이 좀 됐겠어요. 이렇게 점잖게 보냈죠, 저는. 예, 참 근데 그 사건 정말 끔찍해요. 네, 너무 끔찍한 사건이었죠. 근데 내가 그래서 저도 김성수로만 검색해봤더니 김성수 평론가는 아예 보지도 않고 예. 진짜 유명한 사람들 많더만. 김성수. 그렇죠, 인천 김성수. 어. 제가 어렸을 때 친일파 소리 듣고 자랐잖아요. 전 그리고 영화감독 김성수. 영화감독 김성수도 유명했지만 이제 그 전에 쿨의 김성수가 그렇죠. 더 유명했죠. 지금 그래요. 그래서 뭐 마누라가 살해당했냐 이런 뭐 문자 오기도 오고 아이고. 그랬어요. 사실 그 사고가 있었잖아요. 다음에서 그래. 보고 났더니 첫 번째 김성수 사진이 떠 있어서 쿨의 김성수 씨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또 백터맨 했던 배우 김성수도 또 한때 그렇죠. 굉장히 유명했었죠. 많이 늦게 하신 저만 보면은 예전에 그 백터맨 김성수가 잘 나가셨던 시절에 제가 아마 학원생을 했던가 그랬을 거야. 그래서 학원만 가면 애들이 백터맨 해보라고 나보고. 그럼 또 해줬어. 그걸 또.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도 있어. 그렇죠. 국회의원. 그래서 그분이 국회의원 됐을 때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렇게 뭐 학생 운동하더니 드디어 국회의원이 됐구나. 축하해. 무슨 소리야 지금 그분하고 나하고 외모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아이고 참. 근데 그 이야기 좀 해보시자고요. 이 김성수 그 살인마. 아까 진짜 살인마로 왜 저를 쳐다보세요.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보는데 너무 심해서 예. 나는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건 분명히 맞는데 이거를 병으로 몰아가서 감경을 받느냐, 아니면은 원래 인간의 그 잔악한 면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냐?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을? 이거는 저는 이제 혐오가 키운 어떤 범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종편에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종편에서 이것 때문에 방송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한다면 뭐라고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혐오가 증폭돼서 나온 범죄다. 왜냐면은 실제로 이 친구가 죽은 친구가 굉장히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랬어요. 그리고 친절하고.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은 특히 여자 손님들한테 인기도 많고 이랬던 거야. 그거를 이 친구가 보고 그리고 뭔가 끌어오르는 분노, 자기와 비교를 하면서 붙어오는 그런 끌어오르는 분노, 이런 분노를 이제 그냥 대상에게 그냥 펼쳐놓는. 그러니까 일베들 가만히 놔두면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누군가를 혐오하고 그 혐오로서 막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그런 문화들이 존재하면 그것이 점차 더 서로를 갖다가 강화시켜서 센 척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로 증폭이 되고, 그리고 그런 증폭이 결국 누군가 대상을 하나 만나면은 그런 식으로 잔혹한 그런 범죄가 쏟아져 나오는. 실제로 거기에다가 자기가 정의롭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더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비 걸었던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나만 차별해. 또 여자 손님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주고 나한테만 저래. 이런 식의 합리화를 하면서 찍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아요. 일종의 일비현상이 하나.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순간적인 분노를 사귀지 못하는 게 이제 우리 사회에도 보편화돼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60년대 태어난 사람들 아마 70년 정도까지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웬만한 학교 나오고 웬만한 직장 들어가면 집은 못 사더라도 먹고 살 수는 있었던 사회였어요. 근데 그게 90년대 후반 지나면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형태의 일자리가 나오면서 맞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갈래치기를 하다 보니까 가장 평범한 남자애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구박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이 사회가 좀 이상해져서 남녀평등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여자들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데이트 구조가 전부 남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웬만한 직장에서 겨우 월세 내고 차비하고 밥 사 먹으면 끊는 형편에서 명품은 고사하고 돈 갖고 하기도 힘들어요. 그건 일자리를 가진 사람의 예고. 일자리를 못 가진 사람들은 공부 잘하거나 금수저들이 먼저 한 자리에 채간다 생각하는 그런 열패감도 좀 있는 데다가 전에는 대상도 아니었던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예쁜 여자애들까지 일자리를 가다 보니까 나한테까지 오겠나 라는 게 현실로 돼 있어서 남성 대 여성의 싸움 구조 같은 것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그런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일상에 분노가 생길 때가 많다는 거죠. 예, 식당에 맞습니다. 가보면 제일 화만이 나는 게 내가 먼저 주문했는데 왜 저쪽부터 나와 하게 되면 그렇죠. 배고플 때 제일 화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심리적으로 내가 갖지 못했고 불평등하고 차별당했어 라는 게 있는 상황 속에서 뭔가 하나 나오는데 저 새끼는 잘생겼는데 여기서 알바까지 하고 왜 나만 차별해 하던 것들 어떤 상황에서든 상황 때문에 유발된 게 아니라 내재된 분노가 그걸 계기로 표출이 된 건데 이분이 정신적인 치료를 받건 뭐 판단이 나온 건 별개 문제로 저는 그냥 욱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욱을 참아야 된다라고 그러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일상으로 꺼내놔서 문제이긴 하지만 요즘은 젊은 층들이 그런 분노를 참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맞아요. 가끔 저녁에 퇴근하면서 보면 뭐가 그렇게 속상한지 한참 젊은 나이에 지하철에서 머리 쥐어뜯는 저 같으면은 취해서 몸을 못 가누는 것 같았다면 전화통 붙들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아마 상대가 직장 상사거나 동기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저는 보면서 전부 다 그냥 가슴이 짠해요. 아니, 직장 상사는 동기한테 마지막으로 치받으면서 지금까지 네. 야근하다 나왔는데 어저께 제가 들었던 건데 지금까지 야근하다 나왔는데 나한테 뭐 성과가 어떻고 당신이 해준 게 뭐 있어 하고 울부짖는 게 들리는데 그 지하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그한테는 취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조용해라 뭐 해라 떠들면 수련하게 다 조용한 거예요. 안타까우면서 속으로는 그랬겠죠. 진짜 저러고 나면 내일 후회할 텐데 딸릴 텐데. 그냥 참지. 나는 그런 걸로 해갖고 정말 뭐라고 얘기도 못 해주겠는데 그게 이제 자포자기 그러니까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마지막에 그렇게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식이 됐건 그런 분노가 나오는 데서 있으니까 저는 얘기하는 게 제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누가 정상적이지 않게 하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이성으로 설득하려고 들어요. 근데 저는 요즘 아주 못되게 가르치는 게 일단 피해, 위험하면 잘잘못 나중에 따지고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으니까 피해야 된다 정말로 그래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조금만 길게 얘기하면은 그 어떤 미드에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동네에서 흑인이 자기 후드를 쓰고 돌아다니는데 경찰이 신문을 하게 되면 네가 흑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네가 당한 게 부당하다는 거 알지만 절대로 협조하고 양손은 다 꺼내놓고 모든 조치에 뛰어라. 그래야 네가 안전하게 돌아와야 우리가 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따지다가 총이라도 맞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게 미국에 많이 보는 그 드라마에 나왔던 장면이 아마 그레이 아나토미 같은데 거기 나왔던 걸 보면서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상상도 못하던 일 아니에요. 그것도 형제가 옆에 있는데 한 사람을 이렇게 짓이겨서 정말 오직하면 의사윤리를 저버리고 그 응급실 의사가 글을 쓸 정도가 됐다는 걸 보면서 말을 못 잃을 정도니까 청취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정의로우신 분들이 생을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전에는 애들 복도에서 뭐 길거리에서 담배 펴도 뭐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한마디 했다면 요즘은 지적하는 것도 있고 괜찮긴 하겠지만 혹시라도 좀 상대가 이상한 징조가 보인다 하게 되면 다치면 안 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해서 그럴 땐 어떨 땐 좀 참으셔도 좋지 않을까. 안타까운 세상에 칼 들고 그렇게 오는 거 생각하니까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길게 얘기하셨지만, 결국 이제 구조적 문제다. 그런 얘기잖아요. 사회 굉장히 불평등하고, 맞아요.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보단 미래가 낫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는 몰락할 길만 남았다는 그런 공허감, 그런 공허감들이 있을 때 이제 특별하게 불공정한 어떤 것들이 보인다. 그러면 거기를 이제 참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참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그나마 우리의 문화들이 이제
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으면 그거를 풀 수가 있어요. 가령 뭐 그 운동이라도 좀 빠지게 만든다든가. 그래서 그 운동이 적절하게 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된다든가. 그리고 또 뭔가 좀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어떤 곳이 생긴다든가. 예를 가령 뭐 그게 상담사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를 지금 보면 종교가 제 것을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종교에서 뭐 스님들도 치고받고 싸우고 있지, 온갖 혐오를 날리고 있지, 뭐 아니 갑자기 그 스님들이 대통령께서 교황 만난 걸 생중계했다고 시비를 걸어요. 그 시비 걸 일이야. 왜? 아무리 우리나라가 종교가 자유로운 나라지만 아니 특정한 종교의 지도자를 갖고 그쪽 종정이 그러면 또 안 그럴 것 같아? 생중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스님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또 그런 스님을 내어놓지 못하면서 참 좀 웃기는 그런 것들 하고 있고. 기독교는 또 말할 나위도 없잖아. 기독교는 가는 곳마다 혐오를 갖다가 쏟아내서 막 분노를 더 이렇게 뿜어내게끔 만들고 있으니 교회 가서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제고시를 못하고 또 다양한 어떤 취미나 뭐 이런 것들이 제고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은 모두 오히려 막 이렇게 무슨 벌처럼 혹은 잘못된 진처럼 이렇게만 등에다 쌓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와 그러니까 크게 구조적인 문제를 거시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조금 더 미시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그 혐오를 표출하는 그런 구조들서부터 빨리 먼저 좀 하면 사실 이런 범죄들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 당장 눈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나마 이번 기사에 나오는 국민들 반응을 보면서 아직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95년, 7년쯤 됐을 텐데 MBC에서 한석규가 주연을 했던 드라마 호텔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예. 그 호텔이라는 드라마에서 한석규가 내내 술 마시고 뭐 주색작게 빠져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부끄러운 돈을 받고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버는 게 괴로운 사람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올바르게 살고 싶은데 부는 포기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다 보면 나도 저렇게 나쁜 짓을 하겠지라는 미리 미안함이 있었다면 그게 바뀌게 된 게 꽃보다 남자 이후였어요. 꽃보다 남자에서 보다 보면 집에서 물장사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래 우리 아버지 물장사한다 그게 뭐? 라고 하면서 괴롭히는 친구들을 발길질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부의 마련이 어떻게 됐던 거기에 대해서는 바뀌게 됐고 여성의 외모에 대해서도 전에는 성형수술을 안 했다고 감추는 게 있었다면 지금은 성형수술에 대해서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해도 이쁘면 그만이라는 게 고정관념화됐기 때문이죠. 전 요번 같은 경우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요. 어디든 전 세계 총량이 있겠죠. 뭐 살인마 총량의 법칙이라든가 강간범 총량의 법칙이라든가 인구 대비 비율이 어느 만큼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사건이 한번 나고 나면 꼭 집어서 얘기해요. 김성수 살인마 나왔던 왜 안 쳐다봐 지금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건 이후에 뭔가 더 약한 게 나오면 그 전에 김성수 있었을 때는 그랬는데 그보단 덜하네 라고 하면서 이게 일상화돼 버리게 되면 정말 그때 가서는 잔혹한 문제의 피해자들이 할 말도 없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나라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그 사족 하나 달면 아까 그 여자가 데이트할 때 돈을 안 낸다. 저는 다 여자들이 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 그거 좀 얘기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성형할 때 또 예뻐진다 이런 표현도 너무 일상처럼 쓰고 있어서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 여성은 성형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조금 표현에서는 자제를 해야 된다. 제가 좀 성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안과에서 안검하수가 왔다고 쌍꺼풀 했는데 잘해야 성형은 좀 하셔야 될 것 손으로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네. 요즘 계속 졸고 있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이걸 하면 가뜩이나 쌍나오는데 눈까지 쌍꺼풀해지면 야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굉장히 잘생기게 보일 그러면 것 같은데. 꺼봉이 그 캐릭터로 변하고 있는구나. 굉장히 잘생길 것 구공탄 뭐 같아요. 이런 쪽으로 터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라앉고 있어요. 네. 아이고. 구공탄 참 오랜만에 듣는 네. 캐릭터였습니다. 강철수 만화 좋아했대. 김상중 씨가 강철수 만화에서 나왔던 네. 그 줄무늬 옷 입고 그리고 뛰어다녔던 연극으로 데뷔를 했었는데 요즘 저는 보면 정말 김상중 씨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느낌이. 자, 그런데 말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 당했다.
자, 김성수 이야기 했고요. 오늘의 주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제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심지어 이번 주는 주제가 먼저 오지 않고 김성수 의원이 먼저 이번 주 뭐예요? 이렇게 올리셨어요. 이번 주제는 이제 지금 광역 단체장들 중에 대선 주자급으로 불리는 사람들, 네. 박원순, 이재명, 김경수 국정감사를 받잖아요. 네. 근데 이슈에 계속 중심에 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국정감사를 본 대선 주자들의 뭐 현재와 미래 이런 주제로 한번 허접하죠. 인정합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하면서 부끄러워하는. 아니 주제가 왜냐면 저쪽 세력이요 좀 쌈박하게 뭔가 좀 완고하게 뭔가 근모도 보이고 뭔가 좀 그러니까 강해도 보이고 그러면 막 그쪽에 활력을 집중할 텐데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감 같은 거 하면 여기저기서 짜잘한 이슈들은 엄청 많은데 이걸 통으로 토론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한 주간 이슈로 토론할 만한 게 있었다면 사실은 정우성이죠, 정우성. 그러니까 정우성이 그 방송에 출연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배우가 뭐 했던 그런 화제 인물이 되는데 지금 밑에 있는 박원순, 이재명, 김경수 합쳐놓으면 글쎄요. 그 정도는 일단 총평. 지금 국정감사가 한참 열리고 있는데 이재명, 김경수는 국정감사를 그래도 무난히 넘어갔어요. 무난히 넘어갔나요? 이재명이 너덜너덜해졌는데. 아니, 그 정도는 무난한 거죠. 아, 그냥 한 부분만 빼고. 네. 근데 지금 비열하더라. 조원진 답잖아요. 조원진이 김경수 지사한테서 드럽게 질문을 하더만. 그럼요. 정체성이 그걸로 비난을 받으니까, 지탱을 받으니까. 근데 김경수 같은 경우는 뭐 이미 함을 갔고, 드루킹이 뭐. 김경수 함을 갔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김경수를 공격하는 드루킹 문제가. 그렇죠. 이제 거의 잊혀져가고 있어요. 소멸했다고. 네, 소멸에 한 거예요. 근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뭐, 아직도 소멸하지 않은, 살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거를 계속적으로 그냥 문제를 삼아야 직성이 풀리는 일부, 누구는 쪽팔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신랄하게, 또, 그거 자체가 또 뉴스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종편들은 또 신나게 넣어가지고 또 다뤘고. 그러니까 먹을 거를 던져줘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변곡점은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김경수 지사처럼, 자, 차기의 차세대 리더, 이런 식으로 딱 정리가 안 된 그런 상태고, 박원순 지사는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이번에. 고용 승계? 고용세습? 고용세습. 말도 참 잘 나와요. 다른 건 몰라도, 일단 보면, 지금 새로 뽑힌 지사 같은 경우, 경기도지사나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 6월에 취임했으니까, 길게 봐야 넉 달이에요. 근데 3개월 좀 지나서 이제 100일 막 지나고 이제 뭐 자유한국당 기준으로 보면 업무 파악이나 좀 하고 관변 단체장들 모아서 밥이나 한두 번 먹었을 정도인데 감사하니까 자기들도 민망한 데다가 이게 원래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를 여러 번 해본 잔뼈가 굵은 보좌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슈를 터뜨리거나 해야 되는데 시작할 때부터 이번에 진짜 볼 게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밀고 잘 나가던 김진태가 고양이 한 마리 데리고 오면서부터 삐걱대기 시작을 해서 아니 신재철부터 삐걱대는 거지. 아니, 신재철은 원래 그 양반은 그러려나 지금 소풍 등장했는데 망하면 개그 진짜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지사 이제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안, 박, 이, 김 이게 거론이 됐어요. 이제 거기에 누가 이 경선 주자급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다. 국정감사에 나온 이야기야. 안희정이 아웃,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 이재명, 김경수, 요런 건데. 그렇게 다 제거하면 누가 하는 거야? 황교안이 되길 바라는 거죠, 그쪽은?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에서 그거를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임종석 업무론 뭐 이게 그거의 변명성인데 그렇게 싸움을 붙여보려고 묻어내 애를 쓰는데 진짜 허공에 대고 부싯돌도 마주치지 않게 하는 것 같아서 야당이 너무 준비가 안 했다는 게 티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내가 봤을 때는 이재명, 김경수는 아주 무난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얘기고 가장 이제 핵심 박원순 시장부터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오래 할 만했고 감사 내용이 많으니까 충분히 이게 나왔던 걸 치고 나면 자유한국당에서 준비가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구체적으로 수치 나오는 것들도 그렇지만 몇 가지 이
한 개로 나왔던 것들보다는 잘못 인용한 게 많죠. 이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그 서울교통공사 전 노조위원장 김모 씨 아들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되고 이번에 정규직이 됐다 폭로했는데 사람이 틀렸어. 네,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데 갖다 그것도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민주노총 소속이 아니라 한국노총 소속인 그런 분을 민주노총 소속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심지어 조선일보도 조선일보도 그거를 그래놓고서는 7줄 오보 바로 잡는 거 7줄 딱 내보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든 흔들려고 했던 거고 이슈화가 됐으면 된 거니까 아닌 말고 같은 변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도 그 얘기하고 있는 퍼센트 네. 전체 조사를 하고 그중에 11% 정도만이 뭐가 어떻다 가족관계가 있다라고 나왔는데 11% 조사한 걸 놓고 앉아서 9배 10배 놓으면은 훨씬 더 많을 거다 1000몇백 명 정도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막 통계를 진짜 막 피를 토하고 얘기하더라. 듣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려면 논박이 이루어지려면 요만한 손톱만한 증가라도 뭐 하나 뒤밀어야 되잖아요. 뒤밀었어요 문화일보. 아, 그러니까 문화일보 내가 물어봤는데 걔는 자기한테 조사 안 했다 하더라. 이게 진짜 증거냐? 그러니까 언론이 서포팅을 해주는 것도 강도가 떨어지지만 의원들한테도 도대체 정보를 하다못해 뭔가 그럴듯하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예라도 집어넣게 되면 그게 싸움거리가 될 텐데 내용이 전혀 안 되는 게 지금 튀어나오니까요. 이걸 이어가는 동력도 없고 하여간 카더란데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면 공무원 신분은 뭐하러 보장하고 공무원 뽑을 때 왜 블라인드 채용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오래되고 우리 시대의 적폐가 어디 기업에 공기업에 없겠어요. 여러 개 있었을 텐데 그게 드러나는 과정 중에 하나고 요즘 같은 때 정상화돼가고 있는 과정에서 청취자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뭐가 드러나면 나쁜 거 아니에요. 있던 게 감춰졌던 게 이제 물 위로 나와서 앞으로 그런 거 없게끔 고쳐나갈 거다라는 좋은 사례가 되는 건데 그걸 물고 떨어지는데 그 문은 던져줘도 못 물어. 아무튼 근데 그 팩트 체크를 대충 하시고 마니까 제가 좀 더 팩트 체크를 해드리면 그 서울교통공사에서 이번에 발표한 게 1265명이 이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된 거예요. 올해 3월에. 근데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에서 정확히 말하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막 흥분을 한 거죠. 그 중에 108명이 신인척이다. 그러니 그야말로 또 노조에서 압력을 넣어서 이 비정규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된 사람들은 헐렁헐렁한 시험을 보고 그것도 뭐 처음에 거부했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우여곡절 해가지고 그래서 통과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몰아갔어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자기 가족들을 대충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헐렁헐렁한 시험을 아예 못 보게 만들어서 시험 자체도 막 없애게 만들어서 민주노총이 이것도 뒤에서 조정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채용했다. 이 프레임을 완성했는데 근데 거기서 나오는 공식들이 다 틀렸어요. 사실관계를 교통공사 사장이라 밝혔잖아요. 자, 물론 전수조사했다는 건 다 기본이고 108명의 친인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4명은 20년, 10년 이렇게 청소 노동하고 이랬던 분들이에요. 그분들 이번에 3월에 정규직으로 해준 거야. 그거 잘한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했다고 야 청소직도 정규직 돼야 되냐 이런 건 일배들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흥분하면 안 되지. 그리고 그 다음에 38명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제대로 시험을 그 정규직 시험을 쳤어. 둘 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들어온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와서 경험을 한 다음에 아 여기 괜찮다. 그러니 나 정규직 시험 볼래. 이런 친구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마포문화재단에 있을 때도 대부분 처음 뽑을 때 다 그런 공기업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을 먼저 뽑잖아. 그때 관행이 다 그랬잖아. 정규직 덜렁 이렇게 뽑지 않는다고. 비정규직 뽑아서 비정규직으로 일 시켜보고 그래서 이제 괜찮다. 그런 정규직 시험을 보고 그 정규직 시험을 통과하면 이제 정규직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거기서 떨어지지 않거든. 뭐 그리고 또 점수가 정확하게 다 공개가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다 일정 시험 점수를 넘은 사람들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뭐 불법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이었으니까 시험 보지 말라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자 그러면 몇 명 남냐? 36명 남아요. 이 36명 남는데 이 36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협력업체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협력업체에 있다가 그 구의역 김군 사고 나가지고 그 이후에 협력업체를 전부 다 직고용으로 바꿔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직고용으로 바꾸면서
그때 시험을 보내만에 했던 그 사람, 거기에 해당되는 건 36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숫자도 굉장히 친인척으로 의심될 만한 사람은 실제로 36명밖에 안 되는 거고. 저쪽은 1080명이라고. 네. 그리고 그건 전체 친인척들을 다 계산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 36명 중에서도 협력업체 이전서부터 있었던 사람이 거의 대다수고, 그때 당시에 협력업체의 인원들 숫자 이런 걸 전부 다 언론에 공개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숫자가 불어나서 그 사람들을 갖다 직고용하면서 뭐 불어났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 다 들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설사 누가 한두 명 정도는 들어갔을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어요. 그 협력업체에 끼워넣으면 되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침소봉대하는 건 좀 문제고, 시장님은 그래서 그 한두 명도 완벽하게 그 감사원이 직접 감사를 해서 문제 생기면 전부 조치하겠다. 다 내쫓겠다는 거 오늘 아닙니까? 녹음하는 날 신청한다고 얘기를 했고,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대응하는 걸 보면서 현장에서는 그렇게 마뜩찮게 좀 잘하진 못했어요. 예, 감사원 할 겁니다. 뭐 이러고 넘어갔는데, 근데 잘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녁 때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력 해본 적 있냐? 작심 비판했다라는 거 얘기 나오면서 스탠스가 확실히 바뀌긴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 오늘 이제 날아든 소식인데, 정의당이 참 잘했어요. 이번에. 정의당이 국정조사, 이 공기업 고용세습에 대해서 국정조사하자! 그러면서 어제 그 1600명을 동원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정말 다 동원령 떨어졌대, 당직자들. 그런데 그렇게 난리를 친 것에 어떤 카드를 쓱 내밀었냐면, 야, 나도 국정조사 참가를 할 테니 강원랜드도 끼워놓고 하자. 그러니까 그래서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이 그래 같이 강원랜드 끼워놓고 하자 이렇게 됐어. 그래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은 강원랜드를 같이 끼워넣어야 돼. 갈라치기 선거. 와, 지금 그래가지고 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정조사 받아서 그렇죠. 강원랜드랑 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장담한 건데, 이제 서울교통공사에는 뭐 10명이 안 되게 나올 거야. 부정난 일이 있다면. 근데 강원랜드는 우르르 나오고 무죄 받고 막 이랬던 국회의원들 이름 다시 거론되고 난리 날걸? 자, 그러니까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유명하고 대선 주자급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들을 이 도지사나 시장을 만날 때는 그렇게 막 뭔가 이렇게 하는 느낌은 사실 별로 없고 워낙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정치인에게 야당 국회의원들도 뭔가 이렇게 생채기 내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진짜 보고 싶은 건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 박원순 시장은 잘 대응했다고 보세요? 저는 뭐 비교적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들길 때 좀 강해져야 되고 또 새로운 날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습도 해야 되고. 근데 어느 정도 그렇게 했다. 다만 언론들이 그거를 좀 제대로 잘 받아서 키워주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 그 부분 좀 봤거든요. 이제 박원순 시장이 그 TBS에 관련된 야당 의원 질문, 그 김어준 총수의 출연료 부분을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죠. 너무 많다는 뉘앙스로.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서 들어가려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이게 그 제안 같은 게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도 되죠. 그러니까 다른 방송 얘기해도 돼요? 해요. 그러니까 다른 방송보다 적은 편이다 이렇게. 아니, 그렇게 받아치는 거 정말 잘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MBC에서 300 준다 그랬어요. 시선 집중 쪽으로 데려가려고 해서 회당. 아침 라디오 방송 똑같네. 300 주려고 했다니까. 그런데 회당 300을 거절했어요, 김어준이. 나는 뉴스 공장이 좋다고. 멋진데? 김어준하고 같은 방송국에서 제가 2004년도에 CBS에서 라디오를 시작할 때 김어준이 오후 3시에 문화 프로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만두고 SBS로 넘어가서 방송을 또 하다가 그 다음에 MBC로 가서 라디오에서 방송을 한참 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공중파에서 명맥이 끊어졌었어요. 그걸 뽑아다가 TBS에 갔다가 아침 프로에 라디오 청취율, 특히나 아침 시간에 뭐 손석희가 빠졌다고 해도 그렇게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팟캐스트를 통해서 올라가서 청취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당연하죠. 지금 1등 완전 무서불이 1등. 그런데다가 그 TV 문법이라는 걸 손석희가 어떻게 보면은 방식을 바꿔서 충분하게 들을 수 있게, 인터뷰가 보통은 정말 뉴스 단신이 있듯이 9시 뉴스가 끝났을 때면 JTBC 뉴스룸 그걸 바꿔놓은 게 있듯이 라디오 같은 경우도
뉴스 전한다고 나온 기자는 멀뚱멀뚱 앉아있고 자기가 더 얘기를 많이 하는 그 보기 드문 현상. 근데 그걸 청취자들이 시원하다고 듣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통으로 라디오 하셨던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타 방송국에서 스카웃까지 하려고 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되는데 거기선 위트 있게 대답을 하셨는데 저는 보면서 헤어스타일 바뀌고 사실 액션도 바뀌고 멘트도 좀 바뀌지 않을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국감장에서는 사실 이재명의 투사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박원순이 좀 내뿜어주길 바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없이 약간 없어 보이는. 예, 점잖게 나면서도 그래도 이번에는 마무리 진 게 이 양반도 처음에는 SNS, 트위터를 통해서 굉장히 시장의 작은 부분들, 시민하고 소통하는 부분을 보여줬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욕을 먹을 수도 있을 테고 왜 그 자리에서 못하고 뒤에 가서 얘기할지도 모르지만은 자유한국당이 비정규직 얘기를 할 만한 자격이 있냐고 지적을 했던 거는 저는 모처럼만 해보는 대선 주자급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아니 근데 그 다 아시잖아요. 대충 라디오 진행자들 김어준보다 훨씬 못한 청취율 내고 있는 분들 대략 회당 얼마 받는지 아시잖아요. 대충 알죠. 예. 그 김어준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 꽤 많잖아요. 많아요. 예. 예를 들어 FM 쪽으로 가면 그 맛에 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제가 그 통장에 꽂히는 그 맛에 저는 그 컬투가 얼마 받는다고 그랬더라? 걸투는 최고니까 그건 연예인들이 그렇다고 치는데 일반인들 지금, 네. 같은 경우 김어준은 연예인이 아니니까 지금- 저널리스트로 아니 연예인급이긴 하지만 아니 잠깐 라디오 청취율 1등이라니까? 대한민국 방송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청취를 따져서 출연료 줬어. 어쨌든 그 저도 라디오 저 공중파에서 그래도 5년 돈 받아가면서 했어요. 제일 뭐 적게 나오는 CBS라고 하지만 김현정 앵커 배불렀을 때 그 D라인 사진 찍어주면서 맞아요. 그 얼마나 그 내부에서 뽑아서 썼단 말이에요. 그 양반이 외부 진행자가 아니고. 그때도 회당 꽤 받으셨죠? CBS에서 난 정말 적게 받았어. 그래도 꽤 받았는데. 그래도 김어준 일주일치 정도 받았나 참, 뭐 그런 느낌. 이야기를 좀 너무 던지지 마요. 근데 이 돈을 받는 걸 얘기했다는 게 자유당의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에요. 돈. 늘 돈에 대해서 그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일자리 얘기. 이 사람들은 검은 돈이든 나쁜 돈이면 난 일단 들어오면 먹어 하던 사람들이니까 남들도 먹었을 거라 생각하고 어디든 일자리가 있으면 나야 당연히 밀려서 찍어서 해보고 거기에는 진짜 당대표서부터 일개 아주 평화원까지 온갖 줄을 서서 일을 취직시켜주려고 뺏쓰는 걸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증거가 없으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국정감사 치르고 나면 내년이 걱정이에요. 이 내년에 되게 되면 지금 아무것도 없이 3개월짜리 그것도 서울시 같은 경우 그렇게 길어낼 준비가 안 됐고 반대쪽은 이제 석 달 했는데도 캐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선할 때 누구는 어떤 자리에 앉혔느냐에 대해서 해놓으면 무리를 빚을 사람들이 경기도에도 많고 경남도에도 많아요.